카이스트에서 30년 교수로 계시다가 미래부산하 최초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가 설립이 되면서 초대 소장을 받으셨고,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정부조직인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국무총리님과 같이 공무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우리 김진영 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제가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는데, 제가 원래 제목 줄 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제목이었는데, 남의 얘기만 하기가 돼서 저희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잘 나가는 나라죠. 그래서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좋은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 하시겠습니다만 실업자 문제, 그 다음에 중산층의 어려운 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나라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매해 봄에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10몇 년을 출동했었는데, 경쟁력 기술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술가 있지만, 그 중에 스위스에 있는 IMD라는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등위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한 22등 정도 하는 나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무역고나 인구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우리가 10몇 등을 해야 됩니다. 22등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경쟁력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쟁력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면은 결국 22등을 못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큰 걱정스러운 지표가 노동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간당 얼마를 버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20불 정도 번다고 합니다. 한 2만 원 정도 번다고요. 근데 잘 버는 나라는 한 8만 원까지 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4분의 1밖에 못 벌고 미국의 한 반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하려면 노동력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인구는 늘지 않고 생산성은 높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몰락할 거라는 그런 식의 사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언론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좀 걱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을 깨기 위해서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거에 그 선언이 저는 창조경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선거 때 나와서 특정 정권의 정치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명제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하는데, 창조경제가 뭐냐라고 하면 남들이 굉장히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창조경제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가 아닌 게 뭔가 하면요, 그게 모방경제입니다.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새롭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경제가 과학기술과 ICT와 이런 걸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을 이루고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식의 스피릿을 내걸고 좀 저희가 일정이 지났습니다.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 미래부가 소프트웨어를 핵심 도구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2014년을 소프트웨어 새로 해가지고 미래부 장관이 얘기했고, 작년에 하나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제 제가 설립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경제를 얘기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창조경제는 왜 소프트웨어를 찾는가, 왜 소프트웨어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창조경제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찾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창조경제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일자리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쁘고 어쩌고 해서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장관이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아이디어로 산업을 발전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그것이 창조경제다. 이렇게도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딱 세워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고용률이 64%라고 합니다. 그 70%가 되려면은 24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해요. 5년 동안에. 굉장히 전 공격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연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잠재 성장률 4%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운유소득 4만 불을 해서 고용률 70%를 달성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정경련에서 발표를 잘 하니까 이거 비리겠더라고요. 경제 성장률 4%로 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해서 국민소득 4만 불을 했다. 그래서 474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걸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447이어야 됩니다. 고용 70%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지 4만 불은 그걸 가기 위한 중간에 증거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취직하고 돈 벌어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노동부 중심으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꼭지가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걸 이제 미래부가 했습니다. 창조인재라는 걸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보니까 이런 일자리가 있어서 북한 청년,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택시표를 내려오고 대통령이 이렇게 청년들하고 만나는 분도 가졌습니다. 과연 우리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들의 행복한 건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그럼 든든한 건가?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고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청년 고용률 30%를 보면은 39.7%입니다. 단군 이래 최하의 지금 고용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업자가 가장 많다는 거죠. 옛날에 이태백이라고 그랬죠. 20대 태반이 실업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라 3분의 2 정도가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창조경제 1년 만에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늘어야 될 것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어떤 주관을 두는 게 아니라 자료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강조는 청년 실업은 가족 제한입니다. 이게 가정의 불행 물론이고 그 다음에 결혼들을 안 하니까 애도 안 낳고 그런 고용한 사회도 하고 더구나 우리는 노동력이 모자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참 우리에 빠른 속도로 이제 경제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래라는 거는 이제 자료를 쭉 찾아봤습니다. 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 다 아시는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자. 그렇죠. 그건 되죠.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능력이 안 되니까 훈련을 잘 시키자. 교육을 잘 시키자. 이거 30년, 40년 했던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인 어떠한 대안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섭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같이 비중이 30% 이상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10% 조금 넘어가 있습니다. 제조업 잘 해야 돼요. 제조업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들을 글로벌에서 나가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자동화해야 되고 원가를 낮춰야 되죠. 거기다가 다 고용해놔가지고 압박을 한다 그러면은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대기업도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놔두고 나가서 경쟁을 하고 어디선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죠. 이것이 저는 제가 같이 연구하는 팀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복지 예산을 많이 이제 투입을 하는데 그쪽으로 입장이 생겨요. 복지 입장에서. 근데 그것은 여성들이나 뭐 노인들이 하기 좋은 그런 입장이고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입장에 입장하는 거는 좀 다음부터에 아까워 생각하고요. 좀 지식, 문화, 서비스, 보도의 서비스 이런 쪽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또 어떻게 지금 변하는가 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어떻게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예요.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바꿨고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흘러 서 있는 컴퓨터, 흘러가 있는 시스템, 흘러가 있는 그런 인간들이 연결되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막 해서 이게 옳다,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의 이것이면서 이제는 과학적 근거를 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이런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생태계가 다 통합돼요. 인터넷, 모바일, 소프트웨어, 컨텐츠 다 묶여가지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프트웨어 중심사에 얘기하면은 그 CD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코드 그거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디지털이라는 이런 세상을 여기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에 보면 세상을 바꾸는 기술 연습회가 나왔는데 상당 부분이 디지털 기술이에요. 모바일 인터넷, 그 다음에 나누기 워글, 지식,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 쓰는 것도 이제 컴퓨터를 다 써줍니다. 야구 시합에서 어느 팀이 이겼다, 몇 대 몇이 이겼다, 환율이 몇 분 올라갔다 이런 기사를 왜 사간이 있습니까? 기자가 다 써줍니다. 그 알고리즘이 소사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단순하게 하는 거는 컴퓨터한테 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화의 경쟁을 지금 계속한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하는데 컴퓨터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계속 뺏겨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지금 컴퓨터가 넘어가냐 그런 건 아니고 단순한 일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조구 산업이에요. 이게 다른 여러 산업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강 산업이 우리 중화공업의 가장 기반이 됐죠. 우리가 제철소를 좋은 걸 만들어서 좋은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업이 이렇게 되고 자동차 산업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모든 기술을 묶어주는 것이 소프트웨어의 역할이에요. 저도 이렇게 수상적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서 내가 이제 예를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소프트웨어는 잘 활용을 안 했어요. IT 강국이라고 다 그랬습니다만 이거는 통신만 까는 거 그거 중심으로 갖고 그거는 어느 정도 했지만 소프트웨어는 활용 안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 사용했다는 게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고됩니다. 왜 지금 상조경제에서 소프트웨어를 쓰느냐 하면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그 산업이 기회의 산업이에요. 굉장한 일이 그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할까지 모릅니다. 외국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조선일보가 소프트웨어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몇 가지 이제 여러분 아시는 얘기를 설명할게요. 먼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원래 노키아라는 회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거기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2007년 후반기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5년쯤 됐는데 시장 점유율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아이폰이라는 게 받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지금 삼성이 적당히 잘하기 때문에 시장에 한 1등이 됐습니다. 폰 하는 거로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익을 가져가냐 하는 거예요. 여기 애플이 애플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굉장히 지금 애플하고 삼성을 두 개 합치면 109%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른 회사들이 적다는 거입니다. 아니 이 시장에 들어와서 한 4년밖에 안 된 애플이 시장 이익 규모도 무슨 성장했지 않습니까? 키워가지고 그 중에 75% 정도의 이익을 가져갔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 변화, 그런 것들이 왜, 애플리케이션에서가 뭐가 능력이냐, 뭐, 자세하게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갖고 있는 능력이 엄청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거냐,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삼성이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중국 애들이 따라하잖아요. 우리가 저 스마트폰 OS나 소프트웨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어 쓰잖아요. 중국도 얻어 쓰죠. 그래서 싸게 만들죠. 우리가 어디 갈 거냐, 걱정됩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아직 안 왔죠. 분명히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냥 분할 게 있어요. 구글이 그 무인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50만 마일을 무사고 운전을 벌써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 무인 자동차에다가 운전면허를 줬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일반 도로상에 자동차가 다니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그 레인이 자동차 타고 출근하는 그런 비디오도 보여드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세요. 셀프 드라이빙 하시고 뭐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비디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운전석에 앞에 있고 뒤에 앉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처럼 이렇게 앉아서 같이 얘기하면서 가면 되고 하면서 뭐 책도 보고 뭐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보험사 같은 거 다 없어질 것 같잖아요. 사고 나면 내 잘못이 아니고 자동차에다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법이 자동차 보험이 다 이제 바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회 변화가 그냥 굉장히 거다. 대리운전 술 필요 술 먹고 있다가 갈때 숨겨서 틱틱 하는 자동차가 무인자로 딱 가있으면 올라타는 집에 가야 되더라고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전기차예요. 전기차가 온다는 건 다 알았는데 우리 현대자동차가 자꾸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하이브리드로 갔는데 문제는 하이브리드로 가지 않고 전 세계에 전기차로 그냥 가지고 옵니다. 여기 있는 테슬라라는 차는 캘리포니아에서 돈 많이 번 그 젊은 재벌들 스타트업에서 돈 번 애들이 가장 즐겨 타는 그 스포츠카예요. 뭐 순간 가속도가 뭐 굉장히 빨리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회사에 가니까 구글 같은 데 가면 주차장에 다 이제 충전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해서 딱 꽂아놓고 있다가 트임한테 충전돼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금 홈플러스라고 하니까 무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오래까지는. 여러분 저기 가면 빨리 가서 홈플러스에 충전하세요. 그 다음에 배터플레이스라고 해서 자동차 이게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문제니까. 배터리에다 충전을 다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 들어오면 배터리를 통째로 꺼주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는 배터플레이스라는 이스라엘 회사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오고 있어요. 이게, 벤츠 회사 사장이 한 얘기예요. 이 자동차는 이제는 가솔린을 달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달린다. 이 얘기했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도, 광고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전기, 전자, 플러스 화학, 플러스 IT, 플러스 신소재는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기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엔진을 어떻게 뭐 연소를 하고 이런 얘기 자동차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획과에서 가르치는 그 많은 그 어려운 얘기를 자동차하고 관계 없어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현대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인력 수가 단위가 저는 1,몇백 명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벤츠는 20만 명이에요. 현대자동차가 이제 갔어요. 공부를 갔어요. 가서, 야,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랬어요. 우리 하겠습니까? 뼈 말했어요. 이런 와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현대자동차가 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았다. 그런 식의 글자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오토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어요. 야, 너희들 다 와서 내가 이제 다 설계 다 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다 비교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삼성이 구글의 그 소프트가 아이가 만든 것처럼 현대가 아마 구글의 소프트를 가지고 만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비행기 우리가 30번을 비행기가 뭐죠? F-36이죠. 35. 그것도 실은 똑같은 거예요. 소프트에 다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 저 비행기 살사하고 검사하는 그 가격단이 다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터 한다더니 그러려고 그러고 뭐 완성도 안 된 비행기를 쓰려고 그런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하드웨어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비행기 그렇게 안 나옵니다. 만들어 놓고 소프트를 다 해보고 마음에 드세요? 그럼 하드웨어 붙일 거예요. 어떤 기능의 80%, 이 항공기의 기능의 80% 이상, 20% 가까운 숫자가 소프트웨어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컴퓨터예요. 그리고 거기다 소프트웨어 넣고 다니는 거예요. 뭐 영화가 그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다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하죠.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나는 얘기 하나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감기 걸리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렇죠. 목이 아프다, 어떻게 하면 되나, 무슨 약을 먹으면 되나, 이런 거 뜨리죠.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어느 동네에 감기가 참고로 하는 줄 알 수가 있어요. 즉시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그 질병관리센터가 이런 질병이 참고하는 거는 통계를 다 내서 유지를 합니다. 근데 통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도 한 달이에요. 근데 구글은 직접 알아요. 근데 노란구하고 일파하는 분이 하나는 구글 거고 하나는 질병센터가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능력이 생기니까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죠? 보시는 같은 이런 서비스가 하는 겁니다. 독감지도 구글에서 저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까지 갖고 온 거예요. 이쪽에서 보니까 일본이 독감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 독감 나는 거 지난 며칠 동안 독감이 어떤 식으로 남는가 하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생각 없이 그냥 뿌리지는 거를 구글은 다 보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크니까 얘들아 술 주지 마라 그러지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틀리만 할까요? 따로. 또 하나 크다는 변화가 대학에서 오고 있습니다. 무크라고 해요.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예요. 거기 뭐냐면 대학의 강의 다 개방을 하는 거예요. 와서 들어라 인터넷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영어만 비디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도 할 수 있고 대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숙제를 내주고 채점도 해주고 성적도 주고 그러니까 대학들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한 예를 들자면은 NBA 유명한 유펜이라는 대학이 다들 돈 내고 등록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과목당 40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면은 아직 학위는 안 주지만 이제 그냥 과목 들을 때 40급을 내라고 학점을 주고 있고요. 조지아텍이라는 데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위를 받는데 보통 가서 2년 동안 들어가는 학점만 4만 5천 불인데 여기서는 6,200불 내면은 냈다는 겁니다. 이것도 낼 필요가 없어요. 다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이런 회사들이 학위는 인정하지만 학위 유튜브를 남겨요. 당신은 석사니까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걸 회사가 증명해 주고요.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그 회사에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취업도 안 써내요. 회사에서는 또 채용하는 데서는 좋아서 써요. 아니 16만 명이 다니는데 거기 2등 했다는 애를 무슨 대학 나왔다는 애하고 비교할 때 누굴 쓰시겠습니까? 저는 16만 명 요새 2등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학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세라, 유니버시티, EDX, 유데미 다 이런 그런 회사들이에요. 상업적 회사들이에요. 그런 다 고졸 친구들이 나와서 만든 비즈니스입니다.
굉장히 큰 돈을 투자받고 있으면서 대학이 무너지는 거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할 거냐? 대학이라는 게 뭐냐? 학교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 형태의 대학이 설립된 게 몇천 년 된 게 아니에요. 100년 전이 아니었어요. 100년 전에 이런 식의 형태로 건물을 짓고 어떻게 사람들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왜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대학이 뭐냐? 글쎄요, 뭐는 될까요? 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게 시스템 같은 거, 딱 거기 시스템 거. 그 다음에 그룹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모여서 같이 뭐 만들어 보는 거, 스킬이니까, 뭐 이런 거 하는 데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뭐 대학, 우리 지식전자를 하는 것, 이런 이 수준은 떨어지고, 그런 거, 사람 만나는 거,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뭐 같이 이제 뭐, 창업도 하고, 이런 식의 거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창업을 들어야보는 거, 시대 흐름으로 큰 맞는 거죠. 그렇게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커다란 혁명이 제조업에서 오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뭐 아시잖아요. 이게 얇은 그 액체를 이렇게 바르고 기다리는 구조니까 또 바르고 그러면 모든 어떤 물질을 담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최근에는 이 총도 만들었어요. 소리 탄데스탄 내가 총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역하는 것이 익숙해가지고. 총기를 제한하고 싶은데 제한한 방법이 없어요. 총고장에서 파는 게 아닌데 컴퓨터에서 그냥 딱 몰아서 집에서 만드는데 어떻게 그걸 제한을 합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를 만듭니다. 이게 맞춤형 기술로 넘어가요. 그래서 신발, 나이키 파는 신발이 여기 스파이크 하나하나가 이상한데 몸무게, 뛰는 습관, 이걸 따져가지고 맞춤형을 만들어줍니다. 이걸 자기 집 근처에서 찍어냅니다. 뭐 자전거, 옛날에는 뭐 대형, 소형 정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 몸무게 크기 다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자전거 설계해서 그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 설계해주고 그거를 집에 앞에서 찍어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3D 스캐너로 연결됩니다. 그죠? 스캐너는 이렇게 쫙 3차원에서 들으면 쫙 돌아가면 이제 정보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연결되니까 사인이가 어떤 물건도 3D 프린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야 같은 거 할 때 딱 스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3D 프린트로 만들어서 갖다 끼는 거고요. 어디 보니까 얼굴도 스캔해납니다. 자기 얼굴 스캔인데 일본에서 한 600만 원 정도 가격을 똑같이 만들고 뭐 장례 수술을 한 번 젊은 사람밖에 없어요. 나이 먹으면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설계도예요. 그 집어내는 기계는 하나하면 되고 컴퓨터 하드웨어 똑같은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설계도예요. 3D 설계도.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 캐드라는 기술로 만듭니다. 그죠? 그거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요? 하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을 사는데 실은 만든 사람 주고 사는 그 유통회사 가는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설계도 팔아요. 그러니까 실은 설계한 사람 주고 사는 유통회사 가져갑니다. 가봤어요. 뭐가 있는가? 없는 게 없어요. 비행기, 배, 말, 뭐 별난 거 다 만들어. 미리 만들어놨어요. 사시면 돼요. 사서 어떻게 쓸 건가? 한 3가지 정도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액자에다 넣고 걸어놓고 싶으면 2D로 찍어내는데 렌더링이라고 해서 찍어내는데 아니면 3차원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거실에다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사이버 세상을 갖고 있다면 사이버 세상에 집어넣는 거예요. 게임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모든 물체를 일일이 자기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사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걸 묶어서 새로운 시나리오 만들고 게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우리나라 잘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하자는 거예요. 인터넷 잘 돼 있죠. 우리 애들 이런 거 만들고 좋아하죠. 이런 식의 시장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왜 일자리가 없습니까? 또 하나 커다란 요즘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지난 며칠 사이에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디지털 화폐라는 게 뭐죠? 옛날에는 금을 썼어요. 금이 어때요? 금이 너무 많아도 그거 가치가 없고, 너무 없어도 화폐가 가치가 없어요.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흉내낸 거예요. 컴퓨터에서. 그만큼 이게 비트코인을 만드는데 이렇게 줄줄줄 만들어놨어요. 처음에는 이제 딱 쉽게 만들다가 이게 없어지게 그 다음 나이 한참 지나면 이제 더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식의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화폐다 그런 거. 화폐가 뭐냐? 컴퓨터 파일이에요. 그걸 보내는 거예요. 돈 보내라고 하면 파일을 보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아가지 뭐 생각하시면 아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해킹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걸 다 막았다는 겁니다. 기술로. 그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하지 않아서 넘어가는데 그 P2P,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로서 모든 기록을 하고 그래서 절대 불안하지 않다. 해킹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화폐를 만들어서 쓰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달러하고, 달러하고의 그 거래 가격이 쭉 나오죠. 이거 지난 한 달 전에 비트코인, 완 비트코인 1,100불까지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파리바게트 사장이 받는다고 선언했어요. 그 아저씨, 그게 나이는 아저씨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 가서, 왜, 어떻게 아셨어요? 잘 모르고 미국에는 아들이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사실 상거래에서도 쓰이고 있고 상당히 많은 데서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청와대 금융 보안 회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결정하기 쉽지 않죠. 지금처럼 우리가 관치고 다 앉아서 이렇게 하라는 거만 호갱하는 그런 나라에서 그 창의력으로 계속 새롭게 튀어나오는 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소피하는 사람이 굉장히 금값이에요. 우리나라만 빼고. 지금 대학에서 나오는 저 사람 같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 지금 실리콘밸리 가면 그냥 소프트웨어 인재 그러면 그냥 값이 나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저를 봐요. 그러면서 눈에 익히려고 좀 걱정스러운데 그 학생 개개인을 보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비스 보호지 해가지고 야근하면서 대우도 못 받는데 거기 가면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면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글로벌 시장이에요. 하나의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쁘면은 여기 또 하나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작년 8월 잘했는데 삼성전자만 해도 잘 36,000명이 소프트웨어를 있는데 그 중에 16,000명이 왜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16,000명자를 우리가 능력만 있다면은 줄지 않을 건데 많이 줄고 있는 거죠. 예. 창조경제는 창업이에요. 스타트업이에요. 왜 그러냐? 창조를 했으면 창업인데 왜 그러냐? 창업은 혁신을 위해서 나타납니다. 남은 걸 쫓아가는 게 그게 스타트업, 창업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남 아는 거 해야 되거든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나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혁신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또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은 창업을 생각하고 있고 창업하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빅자를 어디서 생기냐? 스타트업을 생겨요. 미국 자료 보면은 미국의 지난 짭의 3분의 2가 5년 미만 회사에서 성립됐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이제 더 이상 일자리 만들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 키워야 되고 중소기업 창업을 계속 시켜야 돼요. 여기 굉장히 많은 회사들 유명한 회사 여기 다 이렇게 로고만 보면 아는 야후, 아마존, 이베이, 페이스북 다 아는 회사들. 공통점 뭐죠? 창업 회사예요. 또 하나 공통점 뭐죠?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가 있습니다. NHN 네이버를 바꿨는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6위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6위 회사가 네이버라는 회사예요.
하여튼 앱을 몇 명이 모여서 15년 전에 만든 회사, 13년 전에 만든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20몇 조예요. KT가 얼마인지 아세요? 7조예요. KT 별거 아니에요. 뭐 KT 망한다고 뭐 나라가 벅벅 뒤집힐 것 같은데 아니 이런 회사 몇 개 더 만드는 거죠. KT가 못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세상인데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소프트웨어는 혁신해도 그 젊은 애들이 돈 벌기 위해서 했다?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선 돈은 나중에 벌니까 뭐 새거만 만든다. 뭐 세상 편하게 하고 불편한 거 있으면 해결해 주자. 이런 식으로 덤비면 결국은 그게 돈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희 대자들이 약속이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참으로 쉬워요. 보다 기술이 세계에서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컴퓨터도 필요 없어요. 다 빌려쓰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저런 나라에서 컴퓨터에서 다 빌려줍니다. 클라우드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옛날에는 마케팅이었거든요. 아무리 여기서 국내에서 조그만 회사가 만들어도 전 세계되고 어떻게 팝니까? CD에 넣어가 들어가서 물기가 들어서 한국 써왔는데 살주세요. 팔리겠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죠. 앱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여전히 인터넷에서 딱 합니다.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인터넷이 글로벌로 하나의 시장을 만들었죠. 거기 우리나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까지 지난 정부, 몇 대 정부가 잘해주는 그 인터넷 깔아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용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만들어놓고 그냥 놀리면 뭐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빨리 소프트웨어 창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창업하면은 굉장히 빨리 성장해요. 될 거면 그냥 빨리 성장해요. 요새는 며칠 만이면 될까 안 될까 알 수 있어요. 여기 카카오 스토리가 보면 100만 명을 모으는데 36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36시간 만에 아는 거예요. 이게 싹스가 있는 건지 싹스가 노란지 아는 거예요. 아니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창업해봐라. 뭐 하나 아이디어 있으면 만들어봐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겠죠. 아이디어가 저도 이제 젊은이들을 앱센터라고 하는 걸 운영하면서 젊은이들 많이 만났는데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남의 한번 베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안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두 개 뛰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면 몇 시간 만에 그냥 뜨는 거예요. 인터넷 서비스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세계는 하나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앱을 올리면은 남미에서도 사가고 북프랑스에서 사가고 다 사는 거예요. 뭐 창업하는 거 보면은 소프트웨어 젊은이들이에요. 미국가다 보니까 일반 창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30대 중반인데 소프트웨어는 20대 중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창업을 공부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을 몇 개 말씀드리는데 빈방 빌려주는 거예요. 회사 이름이 에어비앤비입니다. 청년들이 진짜 돈이 없었어요. 아파트값 낼 돈이 없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큰 컨벤션이 있어가지고 호텔들이 방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방을 빌려줬어요. 근데 청년들이 사는 방에 5집 지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침대를 줄 수가 없으니까 매트리스를 사다가 바람을 툭툭툭 불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이 에어 베드 앤 브렉퍼스트. 아침에 일어나서 벼랑하고 소리 이렇게 싸면서 줬겠죠. 그리고 50불 받아 드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괜찮다 해서 그걸 갖다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지금은요, 제일 큰 호텔 체인이에요. 어떤 회사보다도 제일 많은 방을 보고 있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영국의 고성, 그죠? 그 다음에 남태평양의 섬, 그런 거 다 빌릴 수 있어요. 일주일씩 빌려고 사는 거야. 부인도 혼자 빌려서 사는 거야. 이런 서비스를 보통 호텔에서 어떻게 해요? 우선 가는 겁니다. 여기 제가 들어가서 파리 쪽에 가서 파리에 있는 빈방들이에요. 폴리신 데가 사진 딱 보고, 그 다음에 가격도 되게 싸요. 호텔도 훨씬 싸겠죠. 그 다음에 주인 아저씨하고 가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평면에서 한옥이 해오면 조금 효과가 있었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옥스테이라고 호텔다라는 회사가 한옥이에요. 며칠 전에 구글 회장이 에릭 스미스가 와서 여기서 사고 갔어요. 한옥에서 사고. 이런 식으로
작은 아이디어죠. 그냥 딱 이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그냥 커다란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있어요. 배달 음식 주문하는 애. 옛날에 어떻게 했죠? 찌라시죠, 찌라시. 찌라시 거기서 거기 찢어가지고 전화번호에다 전화 걸면 음식 갖다 주는데 음식 형편없어요. 배달 음식은 대체로 인상이 되게 형편없는 음식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배달 음식이 왜 풍습이 나쁜가 고민을 해보고 나온 아이디어가 이거는 피드백이 없어졌다. 잘 맛있는지 짠지 싱거운지 아무 대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연결되니까 거기에 좋아요 버튼이 있어요. 문제는 뭐야, 좋으면. 여러분 음식 주문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더라도 조금 어느 집은 좋아가 잔뜩 있으면 그 집 가서 사겠다, 당연히. 그러니까 피드백이 되니까 음식집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 있는가 알 수 있으니까 배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제3자가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내가, 엄마가 야근할 때 짜장면 배달을 집으로 시키는데, 애들이 집에서 놀다가 띵동하고 보니까 짜장면 배달이 왔어. 우리 엄마는 또 야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다 같이 그 서비스가 되는 거야. 이 친구는 뭐라니, 이거 왜 배달 음식에 짜장면하고 피자만 하냐. 스테이크도 하자. 이렇게 준다. 스테이크 잘 먹어가지고, 스테이크 또 볼 때 얼마큼 부르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미디움 레어 해가지고, 포도주한도 같이 버티고, 소프 하나 떠서 생겨. 시간 딱 맞춰서 보시면 딱, 띵동하고 갖다 배달을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전 세계에 지금 이런 배달 음식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 이런 부족들 보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해야죠. 나가도록 해야죠. 이런 식의 예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젊은이로 계속 살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거가 이제 단체 급식 식사라는 게 있지. 식당에서 버리는 음식 잔반에 가져간 거 남기지 말라고 다 야단치고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버려지는 음식 별거 아니에요. 더 많은 음식이 어디서 버려지는지 아세요? 준비해놨는데 안 먹는 거예요. 가져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준비해서 하는 걸 알고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하지 않은 앱이. 이거 아이디어 그대로 팔려서 어디 가냐? 카드 갔어요.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이제 타고 앉아서 와서 뭐 드시겠어요? 그래서 생선, 닭, 이렇게 문제, 닭 그러면 닭 갖다 올렸는데요. 미리 다 신청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딱 그냥 닭 여기 갖다 줘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고, 주차장 공유하는 것도 그 강남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소프트웨어로만 돌아다니면은 가격이 별로 안 나가요. 우리나라 분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가장 많이 갖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38개가 그래요. 근데 돈 내고 쓰는 건 문제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돈 안 내는 나라. 일본은 32개가 갖고 다니는데 18개가, 평균이 18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다 돈 내고 그 앱을 쓰는데 우리는 돈 절대 안 내. 저만해도 조금 내다가 돈 내라 그러고 아니. 근데 그거를 하드웨어로 연결시키면은, 간단한 액세서리하고 연결시키면은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밴드 차고 다니는데 이 밴드가 나의 그 움직임 같은 걸 다 분석해가지고 잠을 잘 잤나 못 잤나 스마트폰 연결을 씁니다. 이런 액세서리하고 연결되면 커다란 시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걸 좀 프로모션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쪽으로 가라.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창업,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거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 큰 방향은 맞는데,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그냥 오디션을 해요. 사람 불러서, 야, 30개 와서 모자라는 거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2시간 해가지고 돈 하나 주는 거. 절대 걸지 마세요. 작년에 1년 동안에 창조영자고 창업하니까 모든 정부 부처, 모든 정부 산하기관들이 다 줄 세워놓고 돈을 줬어요. 어떤 친구는 7개를 받아갔다 그래. 그럼 창업 안 하고 3년 갔대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진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이런 걸로 하면 일자리가 되지 않겠냐 생각까지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디지털 리소스 뱅크라는 걸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에 쓰는 거에 대부분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선생님들이 당신이 찍어서 동영상 자료를 만드세요 하면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만들어요? 선생님이 비디오 다니면서 개구리가 얄라는 모습을 어떻게 찍습니까? 근데 그런 동영상 어디 있죠? 유튜브. 어디 있어요? KBS가 밴드 갖고 있고 EBS가 밴드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1시간짜리 통으로 갖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는 한 장 한 장에 연결된 거를 내가 앱을 딱 봐, 교육용 앱을 다 다운받고 그때 보여주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데 KBS하고 EBS로 너희 갖고 있는 거 개방해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 쓸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이게 돈이 벌리면 같지는 않는다. 이런 거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왜 KBS가 다 갖고 그냥 국민세금을 만들었는데 갖고 자기도 안 쓰고 남도 못 쓰고 이렇게 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게 잘라가지고 쓸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썸네일이라고 조그만 그 화면으로 보여서 이게 뭐구나 알게 하고 그걸 연결해서 쓸 때는 제대로 된 이제 보완이 하면은 쓸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라도 사업을 하면은 당장 지금 이게 어떤 면은 옛날에 하던 근로 작업인가 그래서 이제 급여 잠깐 주기 위해서 뭐 그런 식인데 이제는 좀 옛날에 한번 실수했으니까 그래서 IMF 막 근로 작업이라고 해서 돈 나가지고 뭐 청년들 뜯겨놓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만 하면 다들 이렇게 그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의 창의력을 돋궈주는 창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다. 정부는 이런 걸 해야 돼요. 이제 바탕만 떨어지면 애들이 거기서 새로운 거, 생각할 수 없는 걸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나라고 주장을 하고 이거 하는데 잘 안 그렇게 들어가네요. 쉽지가 않네요. 제가 이제 뭐 정책연구소라는 게 저 반에서 하는 그 조직이니까 좀 다들 공격하게 좀 얘기 좀 하려고 마음을 먹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학교에서 얘기하니까 잘 안 되는데 데이터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데이터를 개발하는 겁니다. 제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장 같은데 제가 데이터가 그래요.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 다 개방해라. 우리 국민들이 쓰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왜 찬바람은 찬물을 쥐고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도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다 공개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들은 이제 있는 거 다 이제 숨기려고 해요. 뭐 개방했다가 개인정보가 따라나가면 처벌받고 막 그럴 테니까 여러 가지 하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면 좋은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서울버스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고등학생의 스케줄 갖고 앱을 만들었어요. 그럼 계속 만듭니다. 공공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게.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식약청에서 식당들 이제 위생검사를 합니다. 그 나온 결과를 갖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다 숨겼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가서 해킹 갖고 가서 그걸 갖다가 앱을 만들었어요. 앱의 이름이 뭐냐 먹지 마라는. 그러니까 그 식당 들어가게 되면 딱 그 앞에서 딱 누르면 이 식당은 위생검사에서 걸리는데 검진하게 딱 뜨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조사도 많이 하지도 않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돌려가면서 야 걸렸다고 해 그래가지고 딱 넣어놨어요. 한 피해도 없고 이게 특정 피해가 나타나니까 이제 업소들이 뭐를 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이제 검사가 들어가고 이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개방을 하면서 사회가 투명해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지금 하여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경남도청은 안 오겠지만 자료도 공개 안 하려고 그래요. 공개했다가 부풀어진 보이고 올라가서 가장 공개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에서 면책 조항을 줬어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 자료를 개방하고 모았으면은 설사 자료가 부실하고 해도 면책을 주겠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여간 좀 많은 정보가 개방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저는 창조경제사회의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상정된 섬이라는 데가 가보면은 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이디어를 또 쓰나요? 그걸로 앱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다 만들어줬으니까 프로토타입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은 또 왜 뭐 특정 회사를 도와주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 재택 일자리를 만들어서 집에서 개발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년시도 모자라는 사람한테 육아 때문에 가정에 있어야 되는 그런 아주머니 같은 집에서 개발을 해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죠. 집에서 할 수 있고 아무 시간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컴퓨터 분산 개발 환경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좀 제공하면은 경력 없는 요새는 3년 안 되면 저것도 못한대요. 일을 시키지도 않는답니다. 처음부터 3년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저분들이 일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력을 이런 정부가 좀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서는 이제 청년들이 경험을 해보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자.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직은 깊이 있는 분석을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청년들을 챙겨주는 뭐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젊은이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항상 저한테 주시면 제가 더 구체화시켜보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는 소프트웨어 일자리 대연합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럽연합의 그랜드 코알리션 포 디지털 잡스를 본인이 힘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취업을 해야 될 어떤 학생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모으는 어떤 회사를 하나 잡으면 이 학생이 이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은 어떠한 그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걸 분석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걸 일단 걸 알아야 되니까 자격증도 주고 그러면 넌 이걸 더 해야 돼 라는 걸 확인해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다른 계획을 하는 그래서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그냥 뭐 과학기술에 투자하면 일자리 60만 원이 생깁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이제 됐어요. 더 이상 필요 없고 구체적으로 우리 젊은이 하나를 요 회사에 취직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가서 도와주고 멘토링 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뭐 이런 일자리 대연합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됐는데 하지 않지만 다른 식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애들 좀 원래 우리 젊은이들 왜 취직을 이렇게 못하나 뭐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대학에 있는 분들 고민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 동네가 이제 세상이 소프트웨어 친화적으로 되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다 이제 뭐 숨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개방하고 공유하고 참여하고 활동하고 또 남의 또 사용하고 그다음에 내시도 남의 또 묶어서 새거 만들고 뭐 남의 아이디어 존중해주고 이런 식의 세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샷 띵킹이라고 해요. 그냥 달을 쏘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냥 조금 뭐 가서 약간의 개선을 하고 그런 건 안 돼요. 저 시민경찰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거기는 진짜 뭐 500배의 그 매출 성장 이런 건 아니면 안 돼요. 매출 성장이 20% 이런 건 안 돼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하나 문제가 되는데 유럽에서 생기는 모든 일거리의 90%가 디지털 스피커다. 그리고 2015년까지 90만 개의 일자리가 들어온다. 라는 게 최근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컴퓨터 코딩 안 가르쳐요. 컴퓨터 쓰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저기 컴퓨터 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모든 미국 국민들이 코딩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또 컴퓨터 완전히 바꾸라. 자학살부터 컴퓨터 교육시키고 고등학교가 나와도 4개의 컴퓨터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제는 컴퓨터 코딩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서울 봉사단 모집거든요. 여기도 뭐 몇 분 하셨는데 그래서 나가서 초등학교 가서 초등고등학교 가서 그냥 봉사로 교육을 하자는데 어렵더라고요. 뭐 초등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려면 신원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뭐 그런 식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서 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고 도와주셔서 하고 있고요. 결론인데 소프트웨어 창조경제는 하여간 결국 소프트웨어 성공 소프트웨어 성공 그거 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거 그것이 창조경제다. 뭐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해서 저는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꽤 중요한 우리 나이신 분들의 방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